공 나가고 경기 종료됩니다. 2대1 승리. 파리가 합계 2승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역사상 두 번째로 진출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정말로 트래블 전관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면서 구단 창단 이후 최고의 스타들을 보유했던 시기에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요. 물론 챔스 우승을 해야만 그 성과에 방점을 찍겠지만 엔리케 감독은 명확하게 파리 역사상 지금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시즌 리그왕 우승, 쿠프 드 프랑스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옹 우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냈고 또 올 시즌 리그왕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옹 우승, 쿠프 드 프랑스 결승 진출,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쿠프 드 프랑스 결승에서는 스타드 드 랭스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새벽에 인터밀란과 치르게 되는데요. 미넨에서 치르게 되는데 객관적 전력상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앞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를 꺾고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저력과 또 뚝심과 경험치를 생각한다면 그 경기는 정말 백중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바르셀로나와 아스널이 보이지 못했던 강한 팀 정신 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얀 존머 골키퍼의 미친 선방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갖춘 이 선수단의 응집력과 지금 팀에 빈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뛰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뭐 감독과 관계가 안 좋으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관계의 문제보다는 이강인 선수는 현재 파리의 공격 3톱이 하무스가 쪼커인 가운데 이 제로톱 3톱이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줘야만 지배하고 점유하는 축구에서 상대가 역습을 해서 올라올 때의 리스크가 있는 상태라면 확실하게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살려줘야 되는데 그 득점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경쟁에서 밀렸다. 왼쪽은 당연히 흐비차가 주전급 자원으로 합류를 한 것이고 지금 이강인 선수도 함께 그라운드에 올라와서 동료들과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경기력적인 이유로 밀렸기 때문에 본인이 팀 내 불화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경기력적인 이유로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화를 갖게 되고 또 팀의 융화가 못 되고 그런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전 경쟁이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에 지금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에는 흐비차가 힘과 능력적인 면, 기술적인 면, 결정적인 면에서 앞서고 가짜 9번 덴벨레 자체도 개인적인 능력 퀄리티, 창의성, 솔로 플레이서의 기술력, 돌파력, 득점력 압도적인데 왼쪽에선 바르폴라가 흐비차에게 밀렸고 오른쪽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두웨에게 밀렸다. 두웨가 더 어리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 한두 명을 벗기고 슈팅 때리는 그 타이밍과 슈팅의 정확성이 더 앞선다라는 거. 또 양발 슈팅의 능력이 있다는 거. 물론 이강인 선수도 파리에 와서는 오른발 슈팅력을 탑재했지만 갖춰가고 있지만 거기서 좀 밀린다는 거. 그리고 그 오른쪽 자리는 하무스가 교체 자원으로 들어올 때 두웨가 빠지더라도 바르콜라가 들어오거나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 자원으로도 못 뛰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3미들에서는 왼쪽 메잘라 파비안 루이스가 역시나 결정력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앞서는데 키도 더 크다라는 거. 3미들이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비티냐로 구성이 되는데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의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와의 경쟁력에서 여러모로 밀린다. 경험치에서도 그렇고 파비안 루이스도 경기력이 좋으니까. 또 더 어린 주앙 네베스는 달라붙어서 압박하는 능력에 있어서 또 이강인 선수에게 앞선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는 3톱에서는 결정력, 문전에서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골을 넣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3미들에서는 수비력, 공격 전환 때는 괜찮은데 공이 없는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는 아스널을 상대로 파리가 앞설 수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역시 스쿼드 내에서 경험치, 수비력, 부상자가 생겼던 부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라는 아스날에서는 가장 팀의 구심점,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것. 특히 그 선수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수비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 득점력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결국 아스널은 하베르츠와 제주스가 부상으로 빠짐으로 인한 전방 9번 자리의 뎁스 문제와 퀄리티 문제. 근데 그 선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결국에는 상대의 두 센터백을 흔들 만한 공격력, 문전에서의 파괴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 파리를 넘을 수 있는 그 어떤 팀과 사실은 4강에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기 어려운 전력의 팀이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요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선수가 없다라는 점도 아스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아스널이 결승에 오르지 못한 것은 두 경기를 모두 졌다라는 점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물론 두 경기 모두 한 골 차의 아슬아슬한 패배였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기세를 보였던 장면이라든지 사카에게 왔던 기회가 아쉽게 무산됐던 장면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스날이 분명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나은 경기를 했던 팀, 결승에 갈 자격이 있었던 팀, 제가 이날 경기 스코어를 2대2로 전망했듯이 그 2대2가 바로 아스날이 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아스날은 파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점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기에 합당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기록을 돌아보면 아스날이 굉장한 공격 의지를 초반부터 보였고 후반전 막판에도 보였기 때문에 점유율 54%를 기록을 했어요. 더 많이 공을 가졌다는 것이죠. 슈팅 수도 19대 11로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골키퍼 선방은 아스날이 4개였고 파리는 3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파울이 11대 11이었는데 전술적 파울에 있어서도 영리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게 아스널이라는 점이죠. 평소에는 그런 전술적 파울이 좋았던 게 아스날인데, 게다가 이 경기 빅찬스는 4대2, 아스널의 빅찬스가 4개였고 파리가 2개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충분히 아스널이 이 경기를 이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데, 그걸 못 살렸던 것조차도 팀에서 확실한 스코어로 확실히 골을 넣는데 전문성을 가진 선수를 보유하지 못한 게 문제이고, 아스널이 올 시즌을 망친 가장 큰 이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도 9번형 공격수를 한 명이라도, 꼭 월클이나 주전급이 아니어도 교체로 들어가서라도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선수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문전에서의 존재감, 공중볼에서의 존재감, 기회가 왔을 때 살릴 수 있는 그런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찬스가 4대2였기 때문에 1.74 기대 득점이 파리가 나왔고, 또 아스널은 3.14골이 나왔어요. 중요했던 것은 그 말씀드린 결정력이잖아요. 19번의 슈팅을 때리고도 유효슈팅이 4개밖에 안 됐던 아스널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반전 초반에 이 많은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지 못한 것, 2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스널의 이번 경기를 뒤집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었고, 오히려 또 아스널의 장점인 세트피스를 파리가 활용해서 선제골을 넣어서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든 부분들, 그리고 하프타임에 바로 변화가 필요했어요. 스켈리의 경험 부족, 마르티넬리의 부진, 사카가 사이드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카를 가운데로 보내고 트로사르를 투입해서 사이드에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너무 늦게야 적용이 됐다. 스켈리 빼고 칼라피오리 들어오고 트로사르 들어와서 왼쪽 사이드 점유해주면서 사카가 가운데로 들어와 줬을 때야 실제로 유효한 공격 장면들이 나왔던 점을 보면은 그 점이 좀 아쉽죠. 그러다가 또 스켈리의 이 실수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그 페널티킥이 막혔지만 그로 인한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2대0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페널티킥 실책 상황과 이은 실점이 아니었다라면 만회골이 나왔을 때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기의 긴장감을 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아르테타 감독의 운영의 묘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전반전 보면서 이 선수 아쉬운데 빼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선수들이 바뀌었을 때마다 팀이 좀 살아났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물론 그 감독 역할을 해봐야 또 그 중압감을 느끼고 선수들의 관계에도 있겠지만, 5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게 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선수 교체 판단이 빨라야만 그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고 경기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 이 평균 위치로 봤을 때 명확하게 점유율에서도 앞섰고 상대 지역을 지배했던 아스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정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선수가 없었던 것. 미켈 메리노가 결국 가짜 9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아스널의 문제였고, 미켈 메리노가 있음으로 해서 중원 장악력이 높아졌을지 모르더라도,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스널이 경기를 소유했지만 그 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파리는 수비 숫자를 충분히 늘리면서 대응을 했고, 저는 또 그 과정에서 이 바르콜라가 별다른 역할, 두에가 별다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으면은 좀 더 운영이 괜찮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결과를 또 파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에니케 감독을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사카가 만들었던 기회라든지 후반전에
또 전반전 초반에 아스널이 만들었던 기회들을 생각을 한다면 엔리케 감독도 그리 경기를 잘 운영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4강 1차전 때도 바르콜라는 못했고 두 회도 오늘 별로 못했기 때문에 또 네베드조차도 오늘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았거든요. 심지어 비티니아도 좀 고전을 했어요. 이 모든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 낼 수 있었던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아쉽다. 일단 경기 시작 2분 20초에 나왔던 장면, 팀버가 오버래핑해서 크로스 올렸고 여기서 마르티넬리가 들어와 있고 메리노가 수비를 잡아놓고 있을 때 라이스가 올라와서 헤더 슈팅을 가져간 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요게 들어갔더라면 사실 이 경기는 몰랐습니다. 아스널이 플랜 A는 잘 짜고 들어왔는데 골 운이 안 따르면서 그 주도권을 결과로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장면 후에도 외대구르의 강력한 슈팅이 구석으로 강했는데 이거를 돈나룸마가 막아냈고 또 여기서는 파티의 롱스로인을 뒤에서 치고 들어온 마르티넬리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또 돈나룸마가 막았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던 것은 돈나룸마가 잘한 것도 있고 아스널이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 뭐 운이 안 따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차단됐을 때 왼쪽 사이드 흐비차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던 상황처럼 결국 이 흐비차를 영입한 게 파리 생제르맹은 1월 달에 이 흐비차의 영입을 이뤄낸 것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으로 가는 다른 팀들 특히 아스날이 1월 달에 그 어떤 공격수도 결국 영입하지 않고 맞췄던 것과 차이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트피스 상황, 아스날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의 부상 이탈이 세트피스 수비 상황, 세트피스 공격 상황, 오픈 플레이에서의 수비 상황 모두 또 팀의 정치적인 면까지 모두 타격을 줬다라는 점. 프리킥으로 올라왔을 때 파티가 헤딩으로 떨궈졌을 때 파비엔 루이스가 마르티넬리가 수비하러 다가왔지만 이거를 침착하게 제껴내고 피해내고 슈팅 때려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 노련미까지도 파비안 루이스의 강점이에요. 다음 장면, 흐비차가 사이드를 파고들어서 뒤로 빼준 공이었죠. 빼줬을 때 하키미가 달려 들어왔죠. 파티가 혼자 있어요.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러 내려오지 못한 체력적인 한계, 집중력적인 한계가 드러났죠. 하키미와 덴벨레가 주고받는 상황에서 하키미의 슈팅이 꽂히면서 2대0이 됐고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롱볼을 통해 오히려 두회를 빼고 리카를 넣어서 수비 숫자를 늘렸던 파리의 판단은 전방에서의 숫자 문제로 인해 아스널이 쉽게 공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아스널이 기회를 오히려 만들게 됐고 트로사르가 마르키뉴스를 이겨내면서 올린 크로스가 파초를 맞고 굴절되면서 사카에게 흘렀고 사카가 이제 추격골을 넣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게 꼭 수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수비수 리카가 특히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보일 때 이 사카를 놓치는 상황이 나왔을 때처럼 다르다. 또 칼라피오리의 크로스를 사카가 때렸던 것이 하늘로 날아갔는데 이걸 살렸다라면 사실 또 몰랐다. 뭐 아스널의 이 노련 및 경험의 문제도 있지만 엔리케 감독도 막판 운영은 결국에 다시 하무스를 넣으면서 공격 숫자를 채웠던 상황으로도 봤을 때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더 선까지도 최근에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내놓은 보도는 아스널에서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 아스널이 지난 1월 이전 지난해 이제 2024년 후반부부터 이강인 선수 쪽에 접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아스널의 신임 스포츠 디렉터인 베르타 디렉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에도 마요르카에 있던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협상에 관여했던 인물이고 또 아르테타 감독도 이전부터 이 라리가를 또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스페인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팀 내에 뭐 파리와 같은 좀 상황이긴 해요. 여러 전술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전술판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이 아스날이잖아요. 아스날은 가짜 9번을 쓰고 있습니다. 메리노, 현재 메리노, 그 왼쪽 공격수 사카, 오른쪽에 마르티넬리, 이 파티가 이제 지금 수비형 미드필드를 보고 있는데 라이스, 외레고르 이렇게 공격 라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좌우 풀백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카가 아스날 공격의 에이스인데 요 사카가 올 시즌에 부상으로 크게 빠지면서 은와네리가 뛰기도 했고 뭐 다른 선수들이 배치되기도 했지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 자리가 현 시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 포지션으로 삼고 있잖아요. 왼발잡이로서 오른쪽에 가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패스를 뿌리고 또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역할. 요 위치에 백업 자원. 사카가 시즌 전체를 풀로 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위치의 백업 자원이자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오른쪽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이 외대고르. 이 외대고르 선수도 뭐 부상 이슈도 있지만은
폼이 좀 부상 이후에 좀 들쑥날쑥한 모습 보였어요. 이 외대고르의 자리가 또 이강인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자리다. 즉 절대적인 주전이자 에이스인 사카와 외대고르의 로테이션 자원이 좀 마땅하지 않다.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내지는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쉬어야 할 때 들어올 선수들의 퀄리티에 좀 아쉬움이 있다. 물론 메리노가 들어와서 뭐 이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메리노와는 또 다른 유형, 메리노가 또 이 자리를 볼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르디뉴와 파티가 요 수비형 미드필드의 하분 원볼란치 자리를 본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이 또 올여름에 다 떠나요. 요 자리에 수비맨들이 물론 영입하려는 얘기들이 있고 외대고르, 뭐 라이스, 수비맨들을 구성을 한다면 뭐 메리노가 여기에 뭐 백업 자원이 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메리노가 그렇다면 라이스의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라면 이강인 선수는 외대고르의 자리를 붙을 수 있는 선수이다. 그리고 누가 부상을 당할지 모르니까. 심지어 왼쪽 사이드에 이 마르티넬리에 대해서도 경기력적인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왼쪽에 정발 윙어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꽤 가짜 9번, 뭐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가 다 가능한 전천후 자원으로서 아르테타 감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뮌헨에서 열릴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밀란의 경기가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텐데요. 과연 파리가 창단 후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내면서 또 트래블까지 달성을 할 수 있을지 그에 앞서 5월 25일 새벽에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도 있는데 뭐 아마 그 경기도 뭐 이강인 선수에게 따로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리그왕 우승을 이미 확정한 가운데 또 챔스 결승 일주일 전에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또 여유 시간이 있고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전 선수들이 뛸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를 또 엔리케 감독의 배려라든지 또 선수단의 몸 상태라든지 특히 바르콜라는 이번 경기에 굉장히 부진했고 두웨 역시도 아쉬움을 보였고 인터밀란이 파리 생제르맹을 분석했을 때 지금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분석이 될 텐데 그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히든 카드로 또 작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도 저희가 또 지켜보고 그리고 아마 그 기간 동안 이제 유럽 축구가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름 이적 시장에 또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의 이적과 관련된 소식들 저희가 뭐 영상으로 분석해드리는 뭐 내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중계 중에는 영상에서 얘기드리지 못하는 얘기들도 얘기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준TV 입중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한준TV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한 후원 요즘 한준TV의 운영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또 참여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그 어느 때보다 또 채널이 생긴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입중계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